굉장히 이 사람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평소에 이제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죠. 아주 뭐 지금 육성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귀가 있으니까 보험이 들어야죠. 그래요? 네. 어머. 여기까지 질문을 적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당연히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다 아는 아버지들의 심정이고 부모 심정일 텐데 네. 이 수사가 한 6개월 정도 됐던 거더라고요. 야당 의원이었으면 철저하게 여당 실세 의원, 야당 실세 의원으로 갔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야당 의원이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지 않았을까. 네. 오태균의 지금 사안들을 보면 예.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성 들으셨잖아요. 예. 공천 개입할 때 아주 그냥 정광석과 같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력의 어떤 축에는 김건희라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그 사람을 지우고서는 명태균은 존재하지 않았다. 네. 저희는 확실합니다. 비명계예요. 비명계. 이 명태균이요. 그러니까 네. 애쓴다. 최상무 권한대행이 자신이 없으면 무슨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본인 물러나세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그냥 대행으로 인정 안 한다 정도가 아니고 네. 최상목은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최상목은 동시에 위배하고 있는 상태다. 네. 최상목의 이런 행동을 누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을까? 저는 서울구치소의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시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2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저희가 오전 11시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참 이 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 아침 뭐 한 7시 요때 이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저녁 한 6시, 7시 요때 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은데 오전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장애 발표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장 빨리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오전 11시 프로그램 중에는 가장 저희가 좋은 1위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죠. 11시 때 황태자라고 할 수 있죠. 네, 11시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자, 무슨 광고 빌드업인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광고였군요. 근데 이거는 최고의 프로그램에 우리가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야죠. 네, 최고의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최고의 게스트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김보협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오전에 뭐 중요한 뉴스들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에서도 최상무 권한대행 약간 탄핵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또. 근데 이게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네. 이거는 이제 이 통상 자연스럽게 탄핵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헌재가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네, 위헌을 저지르는 것이고 네. 위헌을 저질렀는데 그걸 가만둘 수 없으니 입법부에서 탄핵 처리를 통해서 네. 당신은 공직자의 자격이 없어. 왜 이유는 뭐냐? 헌재가 결정했는데 왜 그걸 안 따라? 너무나 단순한 논리인데요. 근데 정확하게 근데 탄핵이라는 말을 쓴 건 아니었고 권한대행으로 인정 못한다. 오늘 오전까지 임명 안 하면 이런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관련된 뉴스를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저께 이제 헌재가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만장일치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럼 이제 최상목 대행한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할 법률적인 의무가 생긴 상황인 거잖아요. 임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해야 한다라는 네. 거죠. 위헌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헌재가 국회에서 이제 그것도 같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 즉시 임명하도록 최 대행한테 명령까지 해줘 헌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헌재야. 아니면 그냥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의 지위를 부여해줘 이렇게 했는데 그 두 가지는 각하를 했어요. 어쨌든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도장은 거죠. 찍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최 대행이 어저께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네. 근데 존중하면 임명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일단 좀 결정문을 살펴보겠다. 언제 임명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네. 당장 이거 위헌이라는데 임명 안 해?
그렇다면 우리가 대행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냥 대행으로 인정 안 한다 정도가 아니고 예. 최상목은 즉시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가 조항까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즉시 효력을 갖는 거고 네. 그리고 헌재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한다. 61조.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최상목은 동시에 위배하고 있는 상태다. 네. 그 즉시라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즉시. 이게 더 안 좋은 거 뭐냐면 예. 최상목의 이런 행동을 누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을까? 저는 서울구치소의 윤석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 윤석열도 헌재가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결정을 내리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변호인단 쪽에서 결정문 좀 읽어보고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 이런 식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재 결정은 나왔는데 아직 최상목 권한대행은 존중은 하지만 결정을 따르는 건 아닌 거가 맞는 거죠? 맞나요? 자기와 부자기의 문제죠. 네. 직에서 파면한다고 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니까 파면 선고를 받은 사람이 뭐 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건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럼 이행을 해라, 임명을 해라 하겠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에 문제지만 이제 그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네. 이 위헌 상태를 방치한다는 것도 네. 명분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예. 여야를 떠나서 그건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언제 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한덕수 총리가 탄핵 상태에서 풀려나서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까지 생각을 한다면 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인 거지. 네. 임명 안 하려고 지금 시간을 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냥 헌재 판결까지 나왔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헌재가 무슨 그러니까 사람 이제- 이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판단한 것들을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 이거는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한 측면.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야 돼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냥 판단은 판단이잖아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그들 국민의힘과 최상목의 그 행정관료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네. 우리가 권한을 다투거나 의견이 다를 때 판단을 당신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약속을 안 지키고 약속을 지킬까 말까를 고민한다는 거. 이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는 게 네. 이게 윤석열 정부부터 좀 특히나 비상경 이후부터 그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따 아주 얘기하겠지만 감사원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 없이 네. 우리는 다시 법과 원칙, 상식과 원칙으로 가야 된다. 음.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배제되지 않는 데에서 따라야 돼요. 그럼 차장무 권한대행은 행정부의 관료고, 네. 그러면은 그가 봉사할 대상은 국민이고, 그리고 사법의 시스템을 지켜야 될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니 유인석 대변인한테 네. 한 번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헌재 사실 명확한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 한덕수 전 총리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돌아올 거 뭐 이런 것 등을 고려한다는 말씀 좀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최상목의 고민은 마은혁 재판관을 만약 임명을 할 경우에 할 경우에 그 양쪽 다 마찬가지 걸리는 얘기예요. 네. 임명해서 이분이 9명 체제 헌재 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네. 심판에 예. 그럼 이제 민주당은 걱정하는 게 민주당도 주장은 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이 늦어질 가능성. 이재명 대표 2심 26일 3월 26일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 네. 예. 어쨌든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속마음이 있는 거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8명이면요. 한 명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탄핵 기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청구인의 이익인 겁니다. 인용을 못 하니까 그 한 명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마은혁을 임명하게 되면 불리하잖아요.
너무 색이 뚜렷한 분이 들어가게 되면 대통령 측에서는 5대 3을 예상하고 있다는 5대 3이라는 얘기보다 일단 한 명이 없다는 건 무조건 피청구인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용이 매우 확실해 보이는 후보자가 한 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없는 것 자체는 의사 표시가 안 되는 거니까 인용이 6명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9명으로 하자 그러니까 피청구인 이익인데 뭘 그러세요. 그리고 각하했단 말이에요. 그 네. 주장을. 그러니까 네. 제 얘기는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 임명 한 명 함으로써 네. 탄핵 심판의 탄핵 선고의 시간이 늘어진다는 것도 거기에다가 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선뜻 헌재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럼 바로 임명할게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겁니다. 애초에 임명 안 한 이유도 그런 염려 너무나 색이 뚜렷하고 여야 합의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치유된 게 아니니까 지금 바로 그거를 받아서 헌재가 이렇게 했으니 그럼 임명하겠습니다 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어쨌든 헌재가 위헌이란 결론 내렸으니 즉각 임명하십시오잖아요.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뭐예요?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네요. 제가 양당의 고민을 네. 해결할 네. 수 있는 당직이 방법이 없으니까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은혁 대변인인데. 재판관이 네. 몰라. 오면 저분은 당연히 탄핵 네. 인용을 할 거다라고 네. 걱정을 하는 거고 네.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이 와서 지금까지 못한 변론 네. 다 공부를 하고 재개를 하느라 네.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네. 걱정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되 예.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너무 많이 진행이 됐으므로 그리고 이미 변론이 종결됐는데 네. 나 하나 때문에 재개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예.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결정을 하면 양당의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네. 저도 뭐 일정 부분은 동의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가장 문제는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헌재가 판결을 내려서 당신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야. 국회의 추천권을 침해했으니까 임명하시오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으면 하면 돼요. 그 나머지 공은 헌재로 넘어갑니다. 네. 뭐 헌재에서 9명 체제로 출범을 하는데 이 마은혁 재판관을 탄핵 심판, 대통령 탄핵 심판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는 그냥 배척시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죠. 헌재가 평의를 거쳐서 이 부분에서 판단하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는 이 대목에서 네.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헌재로 넘어간 상태에서 피청구인 측은 주장할 수 있으나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 헌재에 마은혁 재판관을 던지는 이 과정까지는 네. 절대적으로 양측에서는 굳이 뭐 정치적인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상목 임명하면 돼요, 권한대행이 그냥. 그 전까지는 뭐 좀 어쩔 수 없이 고민한 본인의 포지션 때문에 그게 좀 있었다 하더라도 전 이번 헌재 결정이 그 고민을 좀 덜어주는 그 고민을 그렇죠. 해소를 해주는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갖고 뭔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건가? 고민거리를 하나 더 준 거죠. 더 준 거예요? 그런 거죠. 아니 헌재가 이렇게 결정한- 이제 했으니까 예. 이 입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애초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실체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너무나 색깔이 뚜렷한 사람이라는 점이 치유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마은혁 재판관의 지난 과정을 보면 이분은 사실 그래요. 이분이 만약에 이 심판 과정에 들어가면 무조건 인용일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됐냐 안 됐냐를 그래서 물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이건 합의가 아니라고 하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는 고민에 있었던 거예요. 물론 헌재가 이거 방치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했으니 고민이 이제 더 들어간 거라고 보는 거죠.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아니 이 고민을 더 만든 게 최상목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민주당 추천 2명, 국민의 추천 1명 해서 인사청문회까지 다 했는데 네. 최상목이 무슨 기준으로 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고 자의적으로 자기 맘대로 민주당 1명, 국민의힘 추천 1명 이렇게 해서 2명만 임명을 한 거잖아요. 그 자체부터가 문제를 만들어놨고 야 그거 웃긴다 왜 네 맘대로 마은혁 빼? 헌재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자의적이고 자기 맘대로 한 거다.
헌법 위반이다. 이 위반 상태를 해소하라고 한 건데 무슨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되죠. 권한쟁의의 어떤 갈등이 그 법원에 있어서 결정이 됐으면 예. 약속을 이행하는 거 너무나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권한대행 자체가 최상무 권한대행이 자신이 없으면 무슨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본인이 물러나세요.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어떻게 경찰 인사도 하고 뭐 본인 하고 싶은 인사들은 다 하면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를 다퉈서 결론이 난 거를 가지고 왜 고민을 해요? 저는 한 3, 4일은 사회상규상 그래 고민의 여지는 있겠다 하는데 이걸 뭐 1주, 2주 뭐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기다렸다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면 그분은 행정부의 고위 관료가 될 자격이 없다. 근데 최상무 권한대행이 지금 신의 한 수를 둔 것 같습니다. 또 왔어요. 네, 속보를 맞는데 뭐예요? 원래 오전까지 안 하면 대통령 아. 권한대행 인정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탄핵 느낌이었잖아요. 뭐까지 한대요? 근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오전 경제. 11시인데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경제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시작해. 이제 뭐 오전에 할 수가 없는 없죠. 상황이 됐지. 되게 그 중요한 일하는- 일정을 잡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빼고 예. 그럼 그 시간 빼줘요? 빼주지. 그거 빼줘요? 일을 할 때는. 빼줘요. 그 시간 빼줘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러면 아니, 쉬지 말아야겠네.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차라리 이 효과가 말하자면 아. 최상무 권한대 일하게 만드는 효과가 된다면 긍정적이죠. 그래요? 계속 일하게 만드는. 근데 이 계속 회의해. 계속 회의하고 밥도 안 먹고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는 만약 재판관 임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판단의 문제예요. 네. 절차에 대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왜냐 이거는 절차적으로 남은 게 없어요. 없어요. 이미 다 올라왔고 그냥 이거 그냥 결제만 하면 서명만은 돼요. 결제만 전자 결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오늘 내일은 안 넘겼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그 최상무 권한대행의 속내는 진짜 왜 나한테만 자꾸 이래 약간 이런 속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본인이 2명을 임명할 때도 양쪽에서 진짜 오만 욕을 다 먹었잖아요. 이쪽에서는 왜 3명 다 안 해? 이쪽에서는 뭔데 2명을 임명해?라고 하면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선택을 했는데 네. 이제 와서 나한테 나머지 1명까지 임명하라고? 한덕수 언제 돌아와? 네. 지금 약간 그럴 수 요런 네. 기류가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네. 같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선고는 뭐 대통령 선고보다 앞서 나오겠죠? 이거는 뭐 아마도. 변론도 한 그게 번만에 끝났고.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만약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네. 그러면 대선이 바로 시작되는 건데 그 관리 문제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음. 네.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 요즘 진짜 일을 많이 합니다. 네, 헌재의 나라입니다. 감사원에 대한 판단도 하나 나왔죠? 네, 이게 뭐냐면 네. 그 이제 2023년인가에 그 선관위에서 그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자기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여러 건이 불거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갖고 감사원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선관위 탈탈 털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 잘못했다라는 건 아닌데 이걸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턴다고 이거는 헌법 위반 아니야라고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여기도 나오네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 헌재가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1년 7개월 만인 어제 결론을 내렸어요. 네. 뭐라고요? 감사원의 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원일치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 네. 감사원은 대통령 산하에 소속 하에 두는 기관인데 대통령 아래에 있는 기관인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찰한다면 이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원의 감찰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원은 보통 국가기관들 뭐 여기저기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예. 선관위는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 뭐 불거졌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국회가 하고 있죠. 국회가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네.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상시감사로 바뀌어서 언제든지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헌재의 판단 자체는 시스템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 감사원의 어떤 문제를 지적했다기보다는 네. 뭐 그 문제 지적도 맞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그 큰 줄기에서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존중해라. 거기가 부작위로 행정부 헌법기관을 흔들게 되면 이건 네. 삼권분립의 축이 흔들린다라는 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같아요. 네. 다만 선관위가
이번에 뭐 가족 채용하는 가족회사식으로 하면서 하는 심각하다.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선관위 폐해들은 낱낱이 파헤쳐서 정말 근본부터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면서까지 감사원을 통해 선포기관을 한다거나 네. 군대를 동원해서 선관위에 서버를 가져오려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 대한민국의 법률이 용납하지 않고 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첨언을 하면 그럼 감사원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 네. 어디까지 감사를 할 수 있냐를 규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감사원법 24조에 보면 감사 제외 기간이 있어요. 감사 제외 기관. 네. 그래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이렇게 딱 세 군데만 규정이 돼 있어. 요 여기는 감사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근데 헌재는 요번에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네. 이게 예시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아니라도 성격을 봐서 감사 못하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선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원법에는 이제 그렇게 세 개만 딱 적혀 있으니까 감사원은 야 우리 할 수 있지 왜 세 개 아닌데 예,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이거는 예시니까 선관위도 감사 못 받는다 이렇게 한 건데 요 감사원법을 입법할 때 회의록을 보니까 네. 선관위는 행정기관의 성격이 강해서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 이런 답변이 있는 걸로 지금 전해져요. 감사 예외 기관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행정기관 성격이 강하다. 선관위는 그러니까 이 감사 제외 기관에 선관위를 넣지 말자. 그게 언제적 회의예요? 이거 입법할 때. 입법할 때 감사원법. 그리고 아주 옛날 얘기겠죠. 네. 95년에 감사원법 개정될 때도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감사 제외 대상에 선관위가 추가되지 않았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쨌든 헌재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되긴 하지만 네. 다른 이유를 제외하고 뭐 부정선거 이거 제외하고 네. 선관위에서 뭐 자녀 채용이 전통이라는 이런 얘기하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까지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있었겠네. 좀 아쉬워요. 많이 네, 아쉬워요.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 일단 그 감사원은 헌재 만장일치 결정은 좀 더 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입장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이게 먼저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 여기까지 뭐 존중은 하겠다는 거예요. 향후 선관위 감사 범위 등을 정립해 나가겠다. 네. 앞으로 감사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선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회의에서는 박수영 의원이라는 분이 그 헌재 결정에서 기관의 독립성을 기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러면 기관 간에는 서로 견제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관위 들여다보겠다고 한 거 아니냐. 계엄의 정당성이 확인된다라는 식의 험한 소리 나오려고 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이 이 정부 들어와서 정치적 감사들을 많이 했는데 딱 두 가지 사례만 들어보면 그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 수치를 조작했느니 공문서 위조했느니 해서 아주 아작을 냈거든요. 근데 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동해의 북한 어민을 돌려보낸 사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고위 인사들 거의 대부분을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했지만 이 부분도 선고유예가 나왔던가요? 유죄 판결이 안 났거든. 심각하게 보지 않았거든요.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인 도구로 검찰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능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빚어지는 거죠. 어떤 뭐 권력자의 의도를 받아서 기관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이렇게 도구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유 권한에 대해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보장하는 것이지. 저는 선관위의 이번 가족 채용에 이런 만연된 이거 부패라고 해야 되나요? 부패 채용이잖아요. 네. 이거는 용납할 수는 없어요. 아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국정감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이게 보니까
한두 해 동안 생긴 문제가 그래서 아니더만요.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예. 해놨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예. 수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제 감사의 기능뿐만 아니라 감사원 말고요. 네. 국회 감사 기능뿐만 아니라 수사 영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가려야 된다. 뭐 약간 의심의 영역이긴 한데 음. 혹시 어쨌든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매 4년마다 도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혹시 감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맞는 그런 게 말씀이에요. 그런 아주 게 정확한 그런 게 아, 그래요?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선관위에 대해서 세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선관위가 쓱 가서 아유 의원님 그 밉보여야 식사하신 좋을 것 거 없다. 저희가 알고 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털면 걸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선관위가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상한 게 지역 선관위의 판단과 중앙 선관위 판단이 막 달라요. 저도 막 예비 후보하고 할 때 도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고 네. 자기들끼리 유권 해석을 내려요. 그리고 선관위의 판단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관위 눈치를 보게 되는 거고 당선된 사람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으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쓰죠. 그래서 국회에서 뭐 감사 기능을 가지고 선관위를 상시 감사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그 이제 체제 부분에 있어서는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네. 국회가 그 기능을 조금 더 말씀한 대로 현실적으로 네. 서로 간에 공생관계 아니냐 그런 얘기잖아요. 공생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에 그냥 갑을 적당히 갑을 아니 건져야 되는 적당히 거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 정치인에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네. 그 깊숙이까지는 감사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개선해지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유 권한 중에 있어서 선거에 대한 고유 권한을 빼고는 네. 저도 감사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가졌어요. 채용 이런 부분들은 맞으시죠. 이건 선거가 아니잖아요. 예. 이 인사 부분에 있어서 선거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사원이 한다. 그거를 감사원이 하든 그렇죠. 어떤 국회에서의 어떤 뭐 다른 차원에서의 국회에서 못 한다니까 그 부분만 좀 떼서 하든지 네.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하든지 좀 그런 그게 실제로 엄청난 그 채용 비리 같은 거 몇 개만 네. 좀 지금 보도 나온 거 소개해 주시면. 우리가 지금 분리를 해서 봐야 됩니다. 네. 헌재가 선관위의 이 특혜 채용에 대해서 뭐 면죄부를 준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잘못했다라는 건데 네. 다만 뭐 앞서 우리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뭐 감사원의 뭐 약간의 정치적인 감사라든지 표적 감사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선관위가 그 이제 이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무슨 얘기를 또 주장을 했냐면 이번에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순수한 감시 목적이 아니라 부정선거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이 비상계엄 사태로 명확해졌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정선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감사원이 이렇게 좀 감찰에 세게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선관위는 하고 있는 선관위가 거고. 그러게 했다면 정신 못 차린 거죠. 왜냐하면 예. 본인들이 부정선거는 당연히 없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부정채용은 있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정 채용의 사례를 좀 보긴 볼게요. 네네. 이게 좀 그러니까 저도 선관위가 자체 감사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걸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결정 나고 선관위가 저희도 좀 잘못한 게 있죠. 앞으로 자체 감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체 감찰. 네.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이제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10년치를 쭉 털었어요. 근데 이제 선관위 직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규정 위반 건수가요. 무려 880여 건이에요. 이게 직원이 3,000명인데 네. 어떻게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요. 네. 아들, 그러니까 전 사무총장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아예 채용 인원을 한 명 더 늘려요. 그러니까 원래 뭐 2명 뽑기로 했으면 3명을 뽑는 거예요. 하나는 네, 무조건 사무총장 아들 자리죠. 네. 그 뽑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들한테 관사를 무조건 한 채는 줬으면 좋겠다. 관사를 줘요? 예, 어떻게든 한 채는 좀 해줘. 그럽니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다른 전 사무차장은 내 딸이라 그런 건 아닌데 정말 착하고 성실해. 네. 경력 채용해줘. 비공개 채용으로 합격 처리됩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 봤는데 점수가 안 나왔어요. 네. 밤에 직원 시켜서 엑셀 시트를 조작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직 사무총장 아들은 내부에서 세자라고 불렸다고 해요. 세자? 예. 그리고 어떤 이게 아까 관사 한 채 했으면 그- 좋겠다 그 사람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서류를 늦게 제출했는데도 예. 그냥 합격시켜 줍니다. 아. 면접 점수 안 나가면 조작해 줍니다. 자격 안 돼도 합격시켜 줍니다. 그 이렇게 고위직들의 뭐 자제들, 친인척들이 막 합격을 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또 안에서도 내부에서 승진 잘할 거 아니에요. 왜 해주는 줄 알아요? 전통이래요.
전통이라고 했어요. 친인척 언제부터 채용은 전통인데. 전통. 그리고 네. 수법이 보니까 네. 그 감시의 눈이 덜한 시군구 단위 그렇죠. 조그만 지방, 곳에 네. 먼저 채용을 시키고 네. 그리고 나서 큰 중앙으로. 곳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땡겨오는 방법을 썼더라고요. 네. 이게 이름은 그 안에서도 얼마나 뭐 나름 무슨 뭐 성골인 진골인이 하면서 박탈감 느끼는 사람도 많을 이게 것이며. 가능한 이유가요. 예. 선관위의 수장이 겸직 비상근이라 그래요. 아.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잖아요. 네. 상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대법관 일을 하면서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이제 사무를 보는 사무총장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선관위를 운영한다고 보는데 네. 맨 위에 수장이 겸직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분이니까 밑에서 알아서 잘 모시면 이분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선관위원장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드러났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저 다 해촉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아, 저 그래요? 형사처벌을 받으니까. 수사 받아야죠. 예, 수사 받아서 네. 수사에 대한 징계를 받으면 아니 저 처벌을 받으면 예. 일단 해촉이 됩니다. 800건 된다, 800 몇십 건 된다는 이 사람들이 다 뭐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오랫동안 이 국회에서 그 행안위를 하면서 담당 보좌진으로 네. 이 국회에서의 공선법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이런 그 구조들 비상근으로 해서 법원의 판사들이 그 지역에 있는 위원장을 맡거나 뭐 검찰에서 맡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실물 보는 사람은 사무총장, 사무처장 네. 이런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하고 결재서를 갖고 가서 비상근이니까 이거 맞습니다 하면 아 맞습니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관위 부분에 있어서의 견제 기능은 그 안에서 골마 터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근거이 뭐냐면 선거법 자체가 제한 규정이 많아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안 된다라는 해석을 누가 하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주 큰 것 말고는 안 해요. 나머지는 다 선관위에 있는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이 임명한 사람들의 지도에 선관위 공무원들이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해석하는 사람의 마음인데 이 자체가 권한을 주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건 제가 거의 뭐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많은 건수들 다 해고 안 되고 해촉 안 되고 수십 건 정도가 시도가 되나 그 중에 상당수는 또 행정소송 등등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결국 잘리는 사람 제가 볼 때 10명 안쪽이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아니 이게 800건의 규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네. 보통 인원은- 보도 자료는 부풀리는 게 있거든요. 감사원에서 부풀리는데 네. 한 사람이 여러 그렇죠. 건을 위반을 아까 그 했다거나 김세환 전 그래서 실제 부장. 당사자는 네. 몇 명인지 예, 한번 예. 다시 들여다봐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죠. 그 세자는 아직도 근무하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확인해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못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이거. 자, 자, 하여튼 못해요. 뭐 다음 또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명태균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다시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조금씩 공개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어제 공개한 녹취는 2022년 3월 8일에 명태균 씨가 이제 지인과 나눈 통화 녹취 내용이에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경남 도지사를 되게 나가고 싶어 했는데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여사랑 윤한홍 의원이 통화한 내용을 명태균 씨가 어디로 본 것부터 듣고 네. 지인한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도지사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제 행복입니다. 그래가 사모가 내보면 올 텐데, 아유, 윤희원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윤한홍이 뭐라 하려고 했더니, 윤한홍이가 제일 많이 알는데 욕심이 없대요. 네? 이 사람 얘기는 하여튼 반쯤은 걸르긴 걸러야 되는데. 근데 일단은 네. 요거를 좀 들어보면 이 얘기를 명태균 씨가 누구한테 들었을까? 누구한테 둘 들었을까? 중에 한 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워딩이 디테일하잖아요. 네. 뭐 저는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저의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네. 전해줬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모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네. 아마 이 대화 내용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태균 씨가 들은 건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대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결국 윤한홍이가 안 나간다고 했어라고 하니까 상대방이 명태균 씨한테 성공하셨네, 성공하셨어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태균은 윤한홍의 경남도지사 출마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공했네 이렇게 지금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공개된 이 녹취로부터 엿새 전에 명태균 씨가 또 지인이랑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통화 내용을 또 막 전해요. 네.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가 윤석열 총장한테 윤한홍 나가면 홍준표가 가만 안 있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또 그렇게 둘이 싸우면 어부지리로 민주당 된다고 하면서 윤한홍 출마 막아야 된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은 윤한홍의 출마를 막고 싶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뭐 윤한홍 의원의 출마를 좀 막았다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윤한홍 정리를 좀 의원이 해줬다? 김건희 네. 여사에게 포기 의사를 밝혔고 네. 그래서 명태균 입장에서는 작전 성공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흐름이 이어지는 녹취인 거죠. 복잡하다 정말. 그 명태균 씨 이야기는 이제 상당히 많이 걸러서 듣는 편이시죠.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걸른다고요? 아니 걸러서 많이 걸러서 듣는 편이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른다는 게 어떤? 이 명태균 씨의 이야기, 쉽지 않다. 예, 그 굉장히 이 사람 얘기를 그대로 믿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평소에 이제 많이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었죠. 아주 뭐 지금은 육성을 100% 듣기, 아니 육성을 듣기 전에 어머. 육성을 듣기 전에 아니 육성이 나왔으니까 그거는 그럼 귀가 있으니까 고음이 들어야죠. 아, 그래요? 네. 어머. 그것까지 부인할 질문을 적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귀에 듣는 것까지 바이든 날리면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은 어떻게 그러면 명태균 때문에 윤한홍 날라간 거예요? 뭘 날라가요? 이 두 분의 관계는 익히 알고 있잖아요. 예. 네. 명태균 씨가 그렇지. 윤한홍 의원하고 뭐 음. 악연이 있어서 자꾸만 이 윤한홍 의원에게 안 좋은 네. 얘기를 계속 했고 그렇죠. 네. 그렇죠. 또 그래서 뭐 박완수 현 경남지사가 경남지사 되는데 명태균 씨가 힘을 썼다는 얘기는 네. 이전부터 듣고 있었죠. 네. 그건 걸러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 명태균 씨의 힘이 통하긴 한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해석이 좀 센데요. 뭐 음. 결론을 봐야 돼. 결론을 보시면 아시는 거 결론을 아니겠어요? 봐야 얘기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런 질문은 유니스 대변에게 굉장히 잔인한 질문이죠. 영향력이 있다고 보냐 하는 것은 결론이 나오면 또 이제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의리가 지금은 이제 부인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골 지르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네. 명태균의 지금 사안들을 보면 예.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음성 들으셨잖아요. 예. 공천 개입할 때 아주 그냥 정광석과 같이 정리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남편을 통해서 그냥 김영선을 확 그냥 전광석화요. 예, 정광석화처럼 합니다. 근데 네. 그만큼 권력의 그립감이 세다는 거죠. 그거를 입증하듯이 명태균이 얘기하는 모든 녹취에는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의 어떤 축에는 김건희라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그 사람을 지우고서는 명태균은 존재하지 않았다. 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윤한홍 의원과의 대화 자체도 저는 김건희 여사의 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밝혔던 그 녹취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건다. 이 자체도 네. 그만큼 이 김건희라는 이 캐릭터가 말하는 걸 좋아해요. 네. 네. 그러니까 명태균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윤한홍 의원도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딱 맞아 떨어져요. 복잡할 게 아니에요. 박한수 그 당시 의원이 지사를 나가야 그 자리가 비고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김효선을 놓고 그 그림들을 쭉 그렸을 때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네. 지금 윤상현 의원, 윤한홍 의원, 권성동 의원 당내에서는 좀 떨고 있지 않을까. 네. 어제 그 들으셨죠? 목숨 거는 우리 김 여사. 그저 조선일보 폐간. 내가 목숨 걸고 조선일보 와, 폐간시킬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예. 놀라셨구나 같이.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윤한홍 의원의 입장도 짧게 전하고 갑니다. 네. 자, 본인은 그 선거 전후에 대통령 부부와 전화 통화에서 대화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고 명태균의 허풍이 담긴 완전한 헛소리다. 네.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서 입장까지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그 중앙지검에서 명태균 씨 출장 조사 갔잖아요. 이제 중앙지검으로 사건 이첩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명태균을 만나러 창원으로 직접 내려가 갖고 네.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명태균이
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세훈, 홍준표 말고도 많아. 내가 입만 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진짜 많이 잡혀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혹시 버퍼링이 있나요 영상에? 네. 아무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줬으니 한동훈이가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도 무슨 논리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오세훈 공격하고 홍준표 공격하고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을 이렇게 내가 공격을 해주고 있으니 예. 어부지리로 이득을 보는 한동훈이가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명태균 씨? 이런 건 걸러 들어야죠. 아 이런 걸로 들어요. 아니 이거는 걸러들 게 아니라 네. 진심이겠죠. 아 왜 그러냐면 명태균의 진심일 수는 있겠네요. 아 그럼 네. 이제 내가 이만큼 장사를 해서 다 던져줬는데 그걸로 이득 보는 사람 날 좀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줘? 나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네. 해줄 건 없죠. 이 양반은 이제 정치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할 거예요. 저희는 네. 확실합니다. 비명계예요. 비명계. 비명태균계.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모로 비명계. 저희 당은 비명계. 그러니까 균이라는 게 유양균이 있고 무양균이 있잖아요. 근데 네. 민주당에는 유양균이 있잖아요. 조홍균, 정세균. 아 근데 세균맨. 저 국민의힘은 아주 나쁜 균 명태균이 있잖아요. 네. 애쓴다. 애썼어. 아니 근데 재미를 위해서 한없이 가벼운. 아 좋습니다. 아 노력 인정합니다. 저런 개그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로 이렇게 하시는. 아 안철수 의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개그. 아 개그.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에서는 네. 국민의힘 괴멸법, 예. 보수 괴멸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반대를 하잖아요. 아 그- 명태균 특검법. 예, 아, 네. 이것은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아무리 앞에서 꼽아주셨지만 저는 한 10명 정도 뭐 거기서 더 번져서 2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의원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108명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은 일단 통과가 됐고 네. 거부권을 행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특이했는데 어떤 법이 통과된 뒤에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 요청하는 건 들어봤지만 법이 통과가 되기 전부터 국민의힘 쪽에서 그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최상목 대행한테 얘기하는 거 참 신선했습니다. 아, 뭐 너무 통과가 뻔히 보이니까 뭐 그렇겠죠 뭐. 네. 아니, 근데 그 네. 국민의힘에서도 이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이 하신 분이 있죠. 네, 하신 단수로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사진이 있네요. 예, 네.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는 뒷모습. 이게 이 맨 어깨- 앞자리니까 이게 예. 각도상 보이네. 아, 네, 어깨가 어제는 많이 무거워 보이네요. 네, 뭐, 어쨌든 뭐 저게 포착이 안 됐더라도 어제는 이제 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뭐 네. 누군지 알게 됐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러면 거부권을 또 최상목의 시간이에요. 거부권을 써달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청을 했잖아요. 네. 거부권을 쓸까요? 쓴다면 언제 쓸까요? 아 그것도 중요한가요? 언제 왜냐하면 쓰는 게? 거부권 네. 쓰려면 본회의 통과되고 2주 안에 써야 돼요. 네. 우리 2주 뒤에 뭘 대략 예상하고 있죠? 2주 뒤? 네. 아 탄핵 그 결론이 나오나요? 그쯤으로 좀 예상이 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더될 수도 있죠. 즈음에서 뭐 더 될 수도 있죠. 마흔역 때문에. 예. 아 근데 거부권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이제 제부위를 붙이는 게 이제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 시점은 국회가 조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더 문제죠. 그렇죠. 그건 시한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선거 나고 나서 이제 뭐 그렇죠. 다시 붙이면 이제 대선에 임박해지는 이제 그 그렇지. 국면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변수가 얘기는 될 맞을 수 있죠. 시사무 권한대행이 네. 예를 들면 한 2주를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되면 네. 부담 없이 이걸 굳이 국민의 말 안 듣고 통과시켜 줄 수도 있지 않아요. 아하.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최상무 권한대행 패턴이 있잖아요. 네. 했던 거 그렇게 쭉 하다가 파면됐다고 그러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없어 보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거부권을 쓸 것 행사할 같다. 것 같아요. 네, 행사할 것 같다. 그 시기가 근데 언제 될지에 따라서 약간 결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볼까요? 개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 추후 변론하면서 내가 직무에 복귀한다면을 얘기하면서 그 뭐 나는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임기 단축 개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금 원했던 그래서 최후 변론에 담기길 원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좀 지원 사격을 하는 모양새가 있어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넬슨 만델라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넬슨 만델라요? 예. 네. 만델라가 주도한 개헌은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선 화해와 포용을 실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임기 단축 허언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헌정을 짓밟은 내란수기의 윤석열에게 이 나라의 헌법을 논할 자격은 없습니다. 네, 지금 저 오디오가 조금 끊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한번 재접속을 해보시면 네. 굉장히 맑고 깨끗하게 들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를 사용하시지 말고 2개의 디바이스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더더욱 좋은 소리로 감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까 버퍼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들 2차 계엄 터진 줄 알았다고. 네? 아, 저희 영상이 좀 끊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인터넷 상태가 아주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런 거 한번 광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터넷 비교원요. 광고 타이밍까지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좀 시간 네. 되면. 네. 네. 자, 그래서 만델라가 소환이 됐습니다. 네. 화해의 그러니까, 네. 메시지를 좀 던져줘라.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가자. 네. 개헌 시대 정신 아니냐. 이참에 대통령이 미안하다지 않냐. 뭐 좀 당이 좀 힘을 싣는데.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개헌 특위도 좀 발족을 시켜서 당 자체 개헌안도 만들겠다고 했고.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제 개헌이 화두가 되냐 마냐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마침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네.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이 정도면 센 얘기라고 할 수가 있죠. 뭐였죠? 자,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네.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네. 임기 다 안 채워도 된다. 2028년까지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짜리 대통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죠. 내가 대통령 되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개헌하고 맞아. 나는 3년만 할게. 어제 인터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그거였어요. 뭐예요? 나머지는 뭐 별로 그렇게 네. 크게 뭐 책이 더 자세히 나온 것 같고 네. 4년 중임제의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2028년 4월 총선과 더불어서 만에 하나 네. 그럴 일은 없겠으나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를 3년만 하겠다. 뭐 3년을 다 못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은 좀 파격적이긴 하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 국면에서는 여야 공이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개헌에 플러스 임기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2028년 총선과 더불어서 대선이 같이 치러져야 된다라고 할 것인데 일단은 개헌의 이슈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잘 던졌다. 네. 근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 개헌과는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은 구걸하듯이 한 거죠. 제가 잘할 테니까 살려주세요 이 얘기지. 네. 개헌하려고 했으면 벌써 했겠죠. 왜 이 지경까지 와서 나 개헌도 하고 잘할 테니까 나 봐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좀 그러니까. 다르다 결이. 좀 일찍 했었으면 차라리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여튼 한동훈 전 대표가 개헌을 약속을 했는데 과거에 근데 대선 후보들이 개헌 약속을 했다가 막상 되고 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이었잖아요. 개헌이 네,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전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이제 개헌을 하고 개헌해서 새로운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본인도 하겠지만 네. 모든 이번 차기 대선을 준비해서 당선된 사람,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은 개헌을 하고 3년 후 대선에 불출마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결론은 네. 그래야 개헌의 가능성이 확실해지잖아요. 네. 그동안 말씀하셨지만 모든 대통령들이 뭐 개헌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다 안 됐잖아요. 네. 네. 그거 이렇게 갈 수가 없다. 이 체제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이 안 지켜진 데에는 자기가 희생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5년 임기 그냥 하겠다는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 이런 그렇죠. 지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먼저 뭘 막아요? 개헌부터 하자고요? 그러니까 3년 임기 안에 네.
개헌하고 그러니까 28년까지는 개헌을 하고 네. 개헌의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28년도에 총선과 같이 하는데 네. 그때는 그 현 대통령이 출마 안 한다. 그러니까 중임이니까 원래 나갈 아니 그러니까 수 그건 있지만 안 약속은 나간다. 누구나 다 아니, 예전에도 다 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어떤 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단임 대통령인데 출마 약속을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뭐 그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과거 대통령들도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나면 이제 5년 임기를 다 채웠잖아요. 임기 단축 개헌을 약속하지는 지금 않았었죠. 그런 그렇게까지는 안 나갔고 네. 중임제 개헌을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 다음 대통령은 안 나가는. 예, 예. 네. 그 그러니까 약속을 임기가 이제 하겠다는 3년이지만 거예요. 그래야 이걸 확실히 87년 체제의 헌법을 바꿀 수 있다. 네. 예, 그러니 이재명 대표도 뭐 당연히 여기에 동참을 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민주당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이 개헌을.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이겨도 네. 3년 후에 바로 또 기회가 생기잖아요. 저는 국민님이 이겨도 이겨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아니, 없기 지금 때문에 별로 승패에 안 좋아할 것 대해서는 같아요. 네. 모르는 물론 겁니다. 그러긴 이재명 하는데 대표 출마 확실해요? 그것도 모르잖아. 모르는 거죠. 한동훈 모르잖아요. 대표 출마 신분이 불안정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모르잖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얘기예요. 얘기하는 거는 개헌이라는 것은 그냥 국가적 사안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네. 제 개인적 입장. 개헌은 필요하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대통령제 폐해가 가져온 극단적인 정치 혐오가 네. 결국엔 개헌이 아니고서는 돌파가 불가해요. 거기에 플러스 내란을 다시는 대통령이 못 건드리게 개헌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반대 주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는 내란부터 끝내놓고 개헌 네. 얘기합시다 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임종석 어제 전 실장 만나고 나서 그 개헌 얘기 나왔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거를 마냥 막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개헌은 피할 수 없다라고 어제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한 대로 다음 이번 조기 대선의 저기 후보들은 네. 다 여야를 강론하고 개헌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네. 어떤 공약들과 주장들을 내놔야 될 거예요.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최근에야 개헌에 열을 올리는 겁니다. 윤석열, 최우진수를 기점으로 해서 물론 그 전에도 개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개헌 필요성을 어떤 식으로 제기하냐면 이 개헌 헌법에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계엄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개헌 주장을 했어요. 그 전부터 개헌 그 의지가 강했다면 지금 국회에 개헌 관련한 기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든 개헌 자문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모든 정당이 다 우리 대표 선수를 보냈는데 유일하게 보내지 않은 데가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의견이 너무 잘 모아진대요. 그리고 개헌 관련해서 조국혁신당은 작년 5월에 7가지 개헌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국 전 대표가 네. 국회에 개헌 특위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무 호응이 없어서 국회 내 개헌 특위는 안 만들어지고 우원식 의장이 그냥 개헌 관련 자문을 듣는 의견을 듣는 기구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 임기 단축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최우진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기 연연하지 않고 개헌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어젠가요 조선일보 논설위원 양상훈 이분은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고 임기를 6개월로 못 받고 개헌을 하겠다고 진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6개월이요? 예. 윤 대통령. 예. 윤석열 이런 대통령의. 식의 주장을 하는데 그건 임기 단축 개헌이 아닙니다. 예. 임기는 지금 아무리 봐도 2주, 3주 그 안에 끝날 텐데 아니 6개월이나 더 보장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한동훈 물론 한동훈 전 대표의 개헌 주장 의지는 읽어주겠는데 네.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별로 같습니다. 없다. 근데 대체로 여야까지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대체로 개헌에 동의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은 일단 4년 중임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 좀 축소하는 거 요 정도는 대체로 동의하시는 거죠? 맞나요? 권력에 듯해요. 그렇죠. 권력에 대한 분산일 거예요. 네. 대통령의 권력의 집중 자체가 이런 폐해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력 어디로 좀 가요? 쉽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얘기하셨던 대연정 예. 물론 실패하긴 했으나
그런 형식으로 정부 형태, 연합정부 같은 형태로 출발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전제하에 네. 대통령제에 대한 중임제를 간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제의 어떤 승자독식이 아닌 중대선거제를 가지고 많은 이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이 실험을 한번 우리가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한 것은 이번엔 담궈보자. 그 정도가 이런 지금- 상황들은 여야 공이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때 이제 100분 토론이었나요? 뭐 하여튼 최근에 나와서 지금은 일단 내란 세력 척결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이제 개헌에 좀 소극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 임종석 실장 만나서도 당연히 이제 이 내란 세력이 다 심판받고 나면 개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죠. 그럼 아마 이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가 나고 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도 개헌을 공약으로 삼았던 적이 있어요. 2022년 그러니까 20대 대선 후보 시절에는 네. 4년 중임제 얘기를 했었고 그때 필요하면 임기 1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023년 신년 기자회견 때도 이제 4년 중임제 얘기를 하기는 네. 했었습니다. 네. 예. 자, 그렇게 개헌이 어쩌면 이번 네. 대선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대선과 관련해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을 이제 예, 만났잖아요. 만났거든요. 네. 근데 보는 제가 조금 너무 어색해서. 왜? 예? 아니, 최근에 그림 좋던데. 임종석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굉장히 날선 워딩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랬나요? 그래서 네. 이재명한테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못 보러 온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조금 이제 포용 행보를 하면서 네. 이른바 좀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제 만남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심리에서 보고 처음 보는 거죠? 나는 가까이서 보는 거. 술 한잔 사시라니까. 우리 윤 실장이 인기가 높으셔서 언론에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보고. 실장님 보십니다. 네. 저기 그냥 이건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서빙하신 분이 차라리 안 보이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살짝 좀 들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자꾸 뭘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가게 뭐 서비스니까 해주시긴 할 텐데 되게 비싼 집이에요. 아 그래요? 뭐 마시는 집입니까? 그것까지 보셨구나. 예. 뭐가 맛있는 집이에요? 중식집인데 예. 꽤 무지하게 고가에 비싸요. 탕수육? 뭐 다 맛있어요. 아 그래 짜장면 여기 저기 제일 높은 빌딩 근처 있잖아요. 아 여기 여기도 있는 높은 거. 빌딩. 그 근처가 아니고 거기 있잖아요. 꼭대기예요, 꼭대기.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튼- 뭐 그 불편했다면 네. 차후에 이제 의전을 할 때 네.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조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막 의자 빼주고 우리 하시는데- 정영진 앵커가 매우 불편해하더라. 아니 뭐 매우는 아니고 살짝 조금 아주 약간. 그런 것도 디테일 필요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얘기 나눈 것들은 대체로 뭐 괜찮은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괜찮은 결과고 만남 자체가 이미 예. 한 6, 70점은 다 먹고 들어가는 거라서 만남 자체가. 네, 만남 자체가. 그리고 임종석 전 실장이 이런 얘기할 때 이게 저는 귀에 꽂혔어요. 저는 대표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이번 선거에서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포지션입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비아냥이 아니었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뭐냐면 운동장을 넓게 쓰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이재명 대표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이 박용진 의원 만나고 임종석 전 시장 만날 때 이거 저 불안불안했는데 네. 이 정치라는 게 역시 이 내공 있는 사람들은 감정이 태도로 안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태도로 드러나는 사람은 이제 정치 초년생들이 그렇게 되는데 제가 봐서는 네. 뭐 일단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감정 조절 잘하고 어차피 정치라는 게 네. 뭐 어제의 감정이 필요합니까? 오늘 서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좋게 평가하고 싶다. 그럼 야당 내 또 다른 야당 목소리를 좀 내겠다 요 정도. 내일하고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용인했다고 봐요. 근데 네. 관건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이러는데 옆에서 강성 지지층이나 옆에서 또 뭐 이거를 이렇게 재를 뿌리면 안 된다. 네. 할 수 있게 해줘. 아니 다른 목소리를 내라고 용인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럴 수 다른 있지. 목소리는 원래부터 그래도- 있는 거고 권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은 할 부분이 있죠. 홍준표 시장님은 뭐 100분 토론 나와가지고 한동훈 대표 나오면 내가 뭐 하겠다 거지. 제가 그 단어는 못 쓰겠습니다. 예. 네. 깜짝 놀랐어요. 그 저는. MBC 100분 네, 토론에서 네. 그랬죠. 네. 그거 공중파 탄 거기 때문에 쓰셔도 되죠.
본인이 그리고 제가 쓰고 싶지 않으신 거죠. 제가 그분과 관계도 있고 저는 어제 대화에서 왕심리라는 단어가 좀 꽂혔습니다. 왕심리? 예. 어떤 내용이었죠? 거기서 봤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처음이죠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지난 총선 때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를 염두에 뒀는데 전략 공천 지역으로 바뀌고 뭐 이러면서 아마 임종석 실장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뭔가 여러 차례 연락도 하고 만남을 청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 점들이 아니 같은 당 하는 분들인데 왜 그렇게 만나기 어렵고 전화 통화하기 어렵고 그런가?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만나기 어려워요. 한번 그런 공천의 아픔을 겪으면 얼굴 마주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픈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선거 시즌이 다가오면 또 뭉쳐야 하니까 뭉치는 거죠. 뭐. 그래요. 그게 정치는 현실입니다. 차가운. 근데 되게 섭섭할 것 같긴 한데 섭섭하죠. 그렇게 풀리기도 하는군요. 또 풀어야죠. 정치를 하려면. 박용준이요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 받고 오만 생각이 다 들었다. 그렇지. 그래도 나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내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 이제 하나하나 다 만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무슨 뉴스입니까? 마약 관련된 뉴스가 있어요? 사회 뉴스인데요. 네. 짧게 소개만 좀 전하고 가겠습니다. 여당의 현역 실세 국회의원의 자녀 아들이 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액상 대마를 찾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이 30대 남성인 엘모 씨가 이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뭘 막 이렇게 뒤지고 있었나 봐요. 시민이 이제 뭐야 저 사람 해서 수상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요새 마약 그 뿌리는 수법이 그거잖아요. 던지기. 얻다가 화단에다가 던져 놓으면 나중에 그 구매자가 와가지고 찾아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마를 확보를 하려다가 결국 못 찾고 이제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주변에서 신고를 해갖고 이제 경찰이 잡았는데 엘모 씨가 이제 또 다른 남성,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명이서 함께 적발이 됐고. 애초에 경찰 진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인에게 대마 구하고 싶으니 좌표 달라고 해서 현장에 갔는데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적발 당시에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이제 이 L 씨가 과거에도 대마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고 워낙 유력한 좀 현직 의원의 아들이어서 이제 그 의원 당사자에게도 좀 관련돼서 입장을 물었는데.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당연히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뭐 다 아는 아버지들의 심정이고 부모의 심정일 텐데 이 수사가 한 6개월 정도 됐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니까. 그러니까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으나 이게 야당 의원이었으면 철저하게 여당 실세의원, 야당 실세의원으로 갔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의문을 품게 되더라고요. 품지 마세요.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 일인데. 야당 일이었으면 야당원이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을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 중진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책임 그렇게 묻기는 어렵겠지만 이분이 워낙에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고 법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액상 대마. 미국의 상당히 많은 주에서는 이미 대마가 합법화됐다. 우리나라도 양성화를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엉뚱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매우셔가지고 여기만 하면 자꾸 콧물이 나와요. 캡사이신이에요. 여기. 그래요? 진짜요. 여기만 그래. 난 태양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오랜만에 또 인터넷 비교원 슈퍼챗이 들어와서 뭐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개통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개통하면서 받을 수 있는 현금 혜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108만 원이죠.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 당 의석수고 뭐 수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48만 원에 33수입에서 108만 원. 483030 다 외우셨어요. 다 외워요. 이제 뭐 두 분이 외우실 정도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제 외우실 거예요.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요런 회사가 네. 여기는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네. 저희한테 인터넷 비교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예. 워낙 많이 나가니까 예, 예. 비교원 죄송합니다. 지인 추천 시 4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도 있으니까 서로 추천하시고 품앗이 다 하듯이 했어요. 55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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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아닌가요? 삼성 TV라고. 그만해요. 광고 우리가 왜 포맷이야. 또 그래? 너무 많이 했거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하늘에서 내려와요. 예. 자, 인터넷 비교원과 함께 꼭 한번 상담해 보시고요.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잠시 후에 저희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 모셔서 본격 싸움판 한번 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